전국 현장을 발로 뛰는 맛이 보이는 소식, 뉴스보다 맛집입니다. 오늘도 이기진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추석이 바로 코앞이고 요즘에 보면 날씨도 아침 저녁으로 좀 서늘해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소식입니까? 오늘은 우리 삶을 더 예. 풍요롭게 해주는 예술품, 예술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여러 장르 중에서 예. 특히 공예. 예. 이 공예는 우리 일상과 가장 그래도 가까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진행자님, 예. 그 공예의 역사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제 공예하면 아무래도 이제 일상생활에서 저희가 쓰는 물건을 정말 아름답게 잘 만들어진 거라 네. 거의 뭐 인류의 역사하고 같이 가지 않았을까요? 예,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예. 네. 이 공예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다. 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예. 지금 화면에 나오는 동그란 모양 저것이 청동기 시대부터 사용되어 왔던 청동 거울이에요. 아, 예. 아주 오래전에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정교하고 굉장히 세련된 게 좀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써도 되겠는데. 아, 그래요. 맞아요. 예. 그리고 또 지금 나오는 것은 고려시대의 상감청자. 예, 고려청자. 그 상감이라는 기법은 그 흙으로 만든 도자기 표면에 조각칼로 문양을 새기고 그 홈에 이제 그 자토, 그러니까 산화철이 많은 붉은 흙이죠. 예. 그다음에 백토를 넣어서 유액을 바르고 구워낸 건데 고려인들의 독특한 기법이죠. 네. 아, 다음은 유리 공예품인가요? 저 색과 문양이 뭐 너무 아름답네요. 보니까. 네, 저건 이제 예. 경주 천마총에서 나온 유리잔이에요. 아, 예. 그리고 이제 그 과거 고대에 만들어진 유리 이제 공예품들인데, 그러니까 유리 공예는 이제 도가니 속에서 예. 섭씨 1,300, 400도 이상 아, 고열로 녹여서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신라 때 어떻게 저렇게 예쁜 걸 아, 그러니까요. 그리고 실용성은 물론이고 예. 보기에도 너무 아름다워서 고대부터 지금까지 사랑을 받아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듯 공예품을 예.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공예 비엔날레가 지금 현재 청주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아, 청주요? 네. 그 청주 비엔날레는 뭐 1999년부터 시작돼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네네. 어떻게 보면 뭐 청주의 대표적인 문화 자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던데. 예, 그렇습니다. 청주는 이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 예. 직지가 바로 탄생한 곳이죠. 그래서 현재 그 공예의 메카로 거듭나고 있는데요. 세계 공예품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청주 공예 비엔날레 현장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함께 가보시죠. 예전에는 이 어마어마한 건물이 담배를 만드는 연초 제조장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하루 2, 3천 명 정도가 동시에 근무하면서 뭐 담배를 연간 100억 개 피를 만들었다고 하네요. 근데 이곳이요, 문화를 만드는 문화 제조장으로 바뀌었어요. 아, 이곳에서는 10월 중순까지 청주 비엔날레 열리거든, 공예 비엔날레. 어떤 내용이 있는지 궁금한데 사물이지도 대체 무슨 내용이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올해가 2023년 청주 공예 비엔날레. 올해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나요? 전 세계 공예가들이 만든 그 다양한 그 오브제, 그 공예품을 가지고 세계 여행을 떠나는 마치 문명의 지도를 펼치듯이 세계 공예가들의 현재와 또 미래의 어떤 실험적인 작품을 보는 그런 축제장이자 어떤 공예 예술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보는 전시이기도 합니다. 인간만을 위한 어떤 물건을 만드는 데서로만 공예를 규정해서는 안 된다 하는 메시지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에 버려지고 또 재활용해야 되는 어떤 그런 재료를 가지고 공예가들이 만들면 어떻게 그런 생태적 올바름에 기여할 수 있는지 그런 그 희망의 메시지까지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청주 공예 비엔날레의 본 전시회는 18개 국가 96명의 작가가 참여해 300여 점의 작품을 통해 공예의
새로운 창의성과 가치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가위로 다 오려서 만든 작품이에요. 또 그림자로 보시면 저게 다 올려진 그 문양들이 보이잖아요. 동양에만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동화의 나라 덴마크에서 온 작가의 작품이에요. 공예. 공예는 우리 생활 속에 아주 가까이 있는 오브제죠. 보면은 이런 시계, 또 시계에 줄인 나무, 또 이런 뭐 휴대전화의 유리나 디자인도 다 공예죠. 그런데 올해 13회째를 맞은 청주 비엔날레, 공예 비엔날레는 시간이 갈수록 주제가 계속 바뀌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리사이클링. 그래서 주제도 공예, 잊고 만들고 사랑하라.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라. 그런 뜻이겠죠. 국내외 공예 작가들의 등용문으로 꼽히는 청주국제공예 공모전 수상작도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게요, 민들레 꽃씨예요, 꽃씨. 꽃씨를 3,000여 개를 모아서 항아리 형태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청주 공예 비엔날레는 예비 작가들의 등용문이기도 하죠. 올해도 54개국에서 800여 개의 작품이 모여서 엄정한 심사를 거쳐서 바로 대상을 받은 작품이에요. 한국 작가이신데 이렇게 민들레 꽃씨로 하나의 희망, 소원을 만들어낸 거라고 합니다. 4층의 공예 스튜디오에서는 공예 작가들의 창작 활동도 볼 수 있는데요. 13명의 청년 작가들이 입주해 있는 이곳에는 관람객들도 작가로 변신해 공예 체험도 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여기 아이패드에 원하시는 그림을 그리시면요. 네. 제가 여기 각인기에 옮겨요. 옮기면은 저 각인기가 레이저로 이용해가지고 여기 각인을 해서 이제 키링을 만들어가는 프로그램. 제가 요리하는 기자고 또 음식을 잘 만드니까 제가 이제 버섯 요리를 좋아하거든요. 아, 버섯을 좀 하나 좀 그려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아까 그리시는 그림이 각인되어서 나옵니다. 똑같네. 금속이 처음에는 조금 다루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하다 보면은 완성도가 굉장히 높아져가지고 보는 사람이 봤을 때도 굉장히 약간 정교하고 완성도가 높은 제품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 매력 때문에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렇겠어요. 네. 네, 하나 득템했습니다. 찬바람이 나왔을 때는 그냥 뜨끈뜨끈한 이제 국물 먹어야죠. 자, 제가 온 집 오늘 어떤 메뉴인 줄 아십니까? 예, 궁금하죠?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와, 야, 이거 보세요 한번. 이거 뭔 줄 아세요? 전체 합쳐서 그냥 아니라고 하죠. 아,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아, 얘가 충북 청주잖아요. 네. 청주는 바다가 없는데 아니 웬 수산물이 이렇게 유명하다고 이 집을 다 사람들이 꼭 가보라고 소개를 해줬어요. 글쎄요, 저희 집은 신선한 걸 많이 써요. 네. 조개도 살아있는 걸로 쓰고 하니까, 예, 거기서 시원한 국물이 흘러나와가지고 예. 국물 맛이 진해요. 잠깐 국물 좀 떠먹어. 예, 예. 제가 배고파가지고.
해물 맛이 장난이 아닌데 육수 맛이. 감사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거는 뭐 뭘로 이렇게 저기 뭐 맛을 낸 거예요? 예, 황태채하고 네. 다시마 국물 우려낸 거예요. 다시마 국물로. 예, 무도 좀 넣고 해서. 집에서 어머니가 해주는 그런 맛인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아니 그런데 예. 지금 말이요. 저 사람이 왜 여기서 나와? 영탁이가 네. 대학 때 알바를 했었어요. 제가 호프집을 할 때 그때 인연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연락을 하고 지내고 있어요. 아 사연이 있는 집이네요 또. 제가 잘 먹을게요. 네, 예.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예. 영태 수컷에 아니 암컷에 이건 알집이 알집. 그래가지고 이걸 곤이라고 하고요. 이것은 수컷의 정소. 이걸 일이라고 해요. 일. 입맛이 쫙쫙 터지는데 아니 흔히 우리가 이 곤이를 먹으면 말이죠 뻑뻑하잖아요. 근데 이건 엄청나게 부드러워. 살살 녹네. 입에서 확 터지면서 겉에는 표면은 쫄깃쫄깃하고 속은 부드럽고 입속으로 쏙쏙 넘어가는데 어우 입안에서 알이 춤을 춥니다. 아, 국물 맛 아주 깊어요. 태평양 깊이만큼 깊은 것 같아요. 이게 일이.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한 맛도 있지만 이게 입안에서 그 알이 조그만 알이 터지는 그런 느낌도 진짜 굉장히 좋거든요. 뭐 우리가 이제 일본 같은 데 가면 날치알 덮밥, 연알 덮밥 같은 거 먹잖아요. 근데 이건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이 먹는 건데 탁탁 터지잖아 입안에서. 식사를 거의 하셨을 때는 맛있게 드시는 방법 쭉 딱 제가 하나 남겨놨죠. 곤이를 딱 해서 국물을 살짝만 밥 아래 뵐 수 있도록 그 요거를 딱딱 으깨는 으깨. 엄청 매력적이에요. 오늘 그 청주 공예 비엔날레 보는데 그 작품에 대한 설명을 몇 개 읽어보니까요. 상당수의 작품들은 이렇게 반복적이면서도 수행적인 작업을 계속 함으로써 그러한 완성된 작품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 제가 오늘 여기 와가지고 음식을 먹어보니까 한 20여 년 해산물 요리를 하셨다고 그래요. 사장님 부부가. 근데 그분들도 이 정성, 이 수도 없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 정성으로 또 수행적인 방법으로 이 요리를 해서 손님상에 내놓고 평가를 받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생활 속에 가까운 공예나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음식이나 어떻게 보면 비슷한 과정이 아닐까요? 또 오늘 많이 배우고 갑니다. 인류의 태동부터 언제나 우리 곁에 함께온 공예.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던 사물에서 감동 가득한 예술작품으로 공예의 무한한 가능성을 2023 청주 공예 비엔날레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신선한 해산물과 또 주인장의 정성이 가득 담긴
알탕전골 네. 정말 먹음직스러운데요. 보니까 청주 공예 비엔날레도 생각보다 굉장히 규모가 크고 예. 뭐 프로그램이 굉장히 다채롭네요. 예, 과거에도 봤는데 상당히 커졌더라고요. 예. 이번 공예 비엔날레는 10월 15일까지 열립니다. 아. 며칠만 있으면 추석 연휴가 시작되죠. 예, 예. 그러니까 연휴 때 한번 가족들과 함께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현장에 가보시면 다양한 제가 만들었던 뭐 키링 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제 공예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예. 예, 천천히 둘러보시고 자기만의 특별한 공예품을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추석 연휴는 기니까 한번 좀 가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네, 이진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다음은 매주 전해드리던 포토 뉴스를 대신해서 특별한 코너를 준비했는데요. 곧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서 오래전 정감 넘치던 추석 풍경들을 담아봤습니다. 그때 그 시절로 추억 여행 떠나보시죠. 이것은 추석을 하루 앞둔 장거리의 풍경입니다. 풍성진 햇과일, 햇살, 물건 흥정하는 어머니들, 아버지들, 물건과 사람이 빈틈없이 들어찬 시장에는 명절의 기분이 넘쳐 흘렀습니다. 모처럼 맞은 명절의 하루를 영화로 즐겨보려는 영화 팬들은 극장마다 초만호를 이루었습니다. 한편 비나리는 쓸쓸한 공동묘지에는 조상의 공덕을 추모하며 벌초의 정성을 들이는 사람들도 여기저기 보였습니다. (8월이라) 한가윈 날 우리 결의 명절인 추석을 소개하는 프로가 코리아하우스에서 베풀어져 이 땅에 와 있는 외국 손님들에게 우리의 명절을 같이 즐기게 했습니다. 그리고 덕수궁에서도 전국 민속예술 경연대회를 베풀어 대성황을 이루었는데 이것은 향토문화진흥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입니다. 새나라의 첫 추석은 시민들과 더불어 뜻깊고 즐거운 하루가 되었습니다. 한가위 추석 명절을 맞아 고향을 북녘 땅에 둔 이북오도 실향민들은 경기도 파주 자유의 다리 앞에 있는 임진각에서 망향제를 올렸습니다. 북쪽을 향해 추모의 향을 피운 이날 참여객들은 다시 한번 조국의 평화 통일을 기원했습니다. 추석인 이날 일반 성묘객들도 조상의 무덤을 찾아 성묘했습니다. 이곳은 공주 마곡사. 교통안전운행을 기원하는 대법회가 열렸습니다. 불교 신도와 운수업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49일째를 올리는 이 법회에는 연인원 1000명의 스님들이 교통안전 추구원에 참여합니다. 자진해서 추석 휴가를 단축한 수출공단 근로자들은 공단 측이 제공해준 차편으로 추석 당일에 고향을 찾기도 했습니다. 매일같이 시내버스에 시달리던 버스 안내원들 중에는 쉬는 날을 이용해서 거리에 나와 신문을 파는 등 이웃돕기 기금을 마련했습니다. 일본에서 살고 있던 교포들도 추석을 맞아 그리운 조국에 돌아왔습니다. 30여 년 만에 모국의 품에 안긴 조총련계 제1동포 성묘단. 너무나 벅찬 감격에 진지들과 얼싸안고 북받치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조국이 베풀어주는 따뜻한 환영에 감격하면서 아른한 추억을 되살리며 모국의 정에 흠뻑 젖어보기도 했습니다.
또 단양에서 수해를 크게 당한 성신양회 단양공장의 경우 생산지 근로자들이 추석 장려금은 물론 휴가까지도 반납한 채 추석 당일에 합동으로 차례를 지내면서 일터를 굳게 지켰습니다. 남들이 긴 연휴를 즐길 때도 우리만은 일터를 재건해야 회사가 살고 우리가 산다면서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이들이야말로 산업 평화를 일으키는 주인공들의 것입니다. 영상을 보니까 시대마다 어려움이 있었어도 이 추석 명절만큼은 넉넉하고 또 평온한 분위기였는데요. 이번 추석에도 잠시나마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가족과 함께 따뜻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단식 투쟁을 하는 가운데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습니다. 한덕수 총리 해임안 역시 가결됐는데요. 이렇게 여야 정치권이 극한 대결을 벌이면서 정쟁이 심해지는 모양새인데 이런 정치권을 바라보는 충청권의 수석 민심에 대해서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함께 토론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립니다.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조수연 국민의힘 대전 서구갑 당협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국회가 21일 본회의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 나섰는데요. 예상을 깨고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습니다. 이 대표는 단식 중에도 체포안 가결은 정치검찰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다 이렇게 말해서 부결 요청까지 했는데 이 결과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박 수석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우선 그 계속되는 민주당 내의 이런 문제 때문에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특히 행복해야 할 이 추석의 밥상에 역시 민주당의 이야기가 불편하게 오르게 해드린 점에 대해서 너무 송구스럽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 가결은 좀 충격적이죠. 그리고 그 내용을 이제 분석을 해보면 지난번 1차 체포안 투표 때보다 오히려 더 찬성한 의원들의 수가 더 늘었다는 것 그렇죠. 아닙니까? 예. 이렇다면 지금 그동안의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느꼈던 이런 점들이 정말 어떤 것이었는가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유추해 볼 수 있는 이런 부분인데요. 또 더구나 지금 현재 체포동의안 가결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 가결 이후에 정말 계파 갈등이 아주 첨예화되는 국민들 보시기에 너무 심각해 보이는 이런 수준의 말들을 주고받으면서 당이 이미 심리적 분당 상태를 넘어선 것 아니냐라는 걱정까지 지금 끼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하여튼 이런 지점에서 빨리 냉정을 되찾고 당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라고 하는 말씀을 빨리 국민께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조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뭐 가결이 아니고 부결이 될 줄 알았습니다. 다들 그렇게 예상했죠. 이재명 대표가 단식까지 해가면서 저렇게 했는데 일단 본인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결과적으로 하루 전에 부결시켜달라고 지금 의원들한테 불체포 특권 포기 발언을 철회를 했죠. 그래서 몇 가지를 좀 요약해 보면 이게 사실상 본인이 시건을 한 건데 그 시건을 내부에서 단죄한 것이다. 한 40여 분 정도가 넉넉하게 지금 그 사실상 당론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 투표로 인해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내에서의 리더십은 완전히 붕괴가 되었다. 그다음에 사실상 민주당이 정당이 하나지만 한 지붕에 두 가족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외부에 지금 표현된 하루였고 또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표께서 좀 진심으로 반성을 좀 하셨으면 좋은 게 이게 사실 검찰 혐의 사실은 전부 다 지금 현재의 민주당과는 관계없이 개인 비리거든요. 개인 비리에 대해서 검찰 수사를 한다고 당 전체와 민주당 소속의 의원 전체를 방패막으로 삼은 것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 한 40여 분의 의원들이 명확하게 선을 그은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의미를 부여를 하고 싶습니다. 네. 표결 얘기를 조금 해보면은 민주당에서 뭐 40명 가까운 이탈표가 이제 나왔는데요. 뭐 친명 개선 차도살인이다 이런 표현까지 하더라고요. 국민의힘의 칼을 빌려서 이재명 대표를 죽인 거다 이렇게 얘기까지 하는데 이 이탈표 예상했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다양한 의견들이 당내에 있었지만 대체로 부결이 가능성 높은 분위기지만 심상치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가결을 예상하면서 심리적 분당 상태에 와 있다고까지 예상을 한 적이 있거든요. 예, 그 당일 아침 라디오에서 예, 그렇습니다. 나와서 하셨죠. 그러면서 현재 지금 이탈이 된 것으로 보면 최대 한 39, 40, 뭐 최저 한 31표 뭐 이렇게 됐는데 사실은 의원들 중에는 이런 굳이 의사 표현을 명확하게는 하지 않지만 그 40명 정도가 더 있다. 그래서 전체가 한 80명 정도가 이런 어떤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부결 호소라고 그렇게 불리울 정도로 강하게 SNS 메시지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단속이 되지 않은 것이죠. 하여튼 이런 측면에서 보면 국회의원들이 판단이라고 하는 게 지난 2월에 1차 투표할 때 거기에서 변한 것이 없고 오히려 좀 늘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그런 어떤 부결 호소 메시지가 오히려 역풍을 가져온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그런 메시지 하나에 왔다 갔다 할 사람들은 아닌 것 같고요. 그동안에 계속해서 그 누적돼 왔던 그런 어떤 그 당내 문제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불만 뭐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누적돼 온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예상하셨어요? 저희들 이탈표가 지금 눈으로 보이는 것만 한 40분 정도가 이탈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아까 그 박수현 수석님 말씀하셨다시피 사실상은 한 2배 정도인 80분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 40분 정도는 부결표를 던졌습니다만은 그 던진 이유는 정서상으로는 가결이지만 분당되지 않을까, 당이 정말 극심하게 혼란에 빠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 때문에 부득이하게 부결표를 던진 것으로 보이고 그럼 이분들이 도대체 왜 사실상 당론이었는데 당론이라고 표기만 안 했지 사실상 그런 당의 지시를 왜 어겼을까? 첫째로 보면은 이재명 대표의 사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개딸, 소위 개딸들이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전부 정말 아나무인이에요. 뭐 정치 생명을 끊겠다, 끝까지 색출해서 이런 협박이 어디 있습니까?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두 번째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재명 대표 자체의 시건이 많다. 지금 옛날 대통령 후보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나는 정말 유리알 같은 사람이라 불체포 특권 필요 없습니다라고 대통령 후보 때 그렇게 해놓고 또 엊그제 6월 달에 국회 대표연설에서도 불체포 특권 나는 포기하겠다. 네 발로 걸어가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겠다.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번에 또다시 불체포 특권을 그냥 10분 활용한 여기에 대한 의원들의 정서적 반감이 굉장히 심했다. 또 마지막으로 정청래 최고위원 등을 중심으로 한 이재명 대표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사실상 위압적인 이런 태도 이것도 사실은 어느 정도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 구속 영장이 발부가 될까요? 아니면 또 발부가 안 된다고 했을 때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구속이 됐을 경우에는 또 옥중 공천이 이뤄질지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어쨌든 추석을 이틀 앞둔 시점 26일에 와서 구속적 부심을 받게 되는 영장 실질 심사라고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게 되는
이런 날짜를 검찰이 참 절묘하게 정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검찰의 어떤 정치 행위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뭐 좋습니다. 정해진 거니까 해야죠. 우선 첫째, 이재명 대표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을 해서 응할 수 있는가의 문제. 가급적이면 응해야 되겠죠. 그것이 도리일 테니까요. 여기에서 이제 기각이 된다면 예를 들어서 검찰이 정말 이 건곤일척의 싸움에서 검찰이 이제 패배할 수밖에 없는 일단은 뭐 그렇게 되겠죠. 그러나 이재명 대표가 이제 구속이 된다고 한다면 거기서 지금 앵커께서 지금 질문하신 대로 민주당이 여기에서 어떤 경랑 속으로 더 들어갈 것인가. 이재명 대표가 당장 대표직을 내려놓거나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뭐 그것 가지고 또 굉장히 또 경랑들이 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회에서 가결이 된 이 충격적인 상황은 뭐 참담함과 뭐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도 냉정하게 빨리 이겨나가야 되겠고 지금 26일에 있을 이런 상황들에 대한 이런 것들을 냉정하게 빨리 대처를 하지 않으면 정말 민주당이 심리적 분당 상태를 넘어서 실질적인 어떤 분당으로 다가가는 뭐 그런 위험한 지경에 처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선 이제 구속영장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발부될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발부될 가능성이 뭐 해봐야 되겠지만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지금 여러 건으로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만 사실은 한 건 한 건을 놓고 보더라도 일반인들 같으면 대번에 구속될 만한 사안들입니다. 뭐 106억 원 쌍방울 불법 송금은 제3자 뇌물죄로 의율이 되어 있고요. 뭐 백현동 아파트 특혜 개발 200억 원 특경법상 그 배임죄로 의율이 되어 있고 또 위증 교사 또 여러 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당연히 일반적인 사건이라면 다 전부 다 발부될 만한 그러한 엄중한 사안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피해자들은 자기 죄를 자기가 가장 잘 알거든요. 구속될 것 같으니까 구속의 위험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사실 지금까지 대통령 선거 끝나자마자 불체포 특권을 이용하기 위해서 인천까지 가서 국회의원도 뛰고 또 당대표는 뭐 쉽게 구속하기 어려우니까 당대표도 출마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실은 불체포 특권을 활용해서 구속을 면하고 싶은 이재명 그 대표의 개인적인 욕심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이 되고요. 일부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녹색병원에서 안 나올 것이다. 나오지 않을 것이다. 영장 실질 심사에 불응할 것이다.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는 영장 실질 심사를 하는 법원까지 이재명 대표를 강제로 데리고 가는 것을 강제 구인이라고 하는데 그럼 병원까지 가서 강제 구인의 모습까지 또 보여줘야 되느냐. 사실 이건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가 뭐 검찰과의 힘겨루기를 떠나서 정말 온 국민을 우롱하고 사법체계를 정말 우롱하는 짓이거든요. 그래서 빨리 단식을 풀고 영장 실질심사에 대비하기 위해서 성실하게 준비를 한 다음에 실질심사를 받는 것이 낫겠다. 또 여기에 더 나아가서 만약에 구속이 된다면 지금 옥중 공천을 지금 뭐 논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던데 이거 역시 민주당 100만 당원들에게 해서는 안 될 짓이죠. 빨리 그때에는 당대표 사직을 하고 뭐 민주당에서 알아서 하겠습니다마는 비대위체제로 넘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민주당이 아까 심리적 분당, 아니면 실질적인 분당까지도 우려된다고 했는데 분당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보세요? 뭐 논하기는 조금 이른데 설마 뭐 신당까지 창당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그 위험성에 대해서는 그분들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으시리라고 보는데 사실상 지금 겉에서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민주당이라 전부 다 하나의 묶음으로 보기는 어렵다. 정말 민주당이란 당 안에 어엿한 반으로 거의 쪼개져 있는 그 두 부류의 모습이 보인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지금 아까 40명에서 아니면 80명 또 동조까지 하면은 사실 민주당 의석이 반반으로 나눠지는 셈인데 분당 사실상 지금 굉장히 서로 첨예하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시작한 이유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폭정 그리고 이에 따른 국정 운영 방향을 쇄신하라는 것이 목적 아니었습니까? 그것이 명분이었는데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계파 갈등을 겪고 내분에 휩싸인다라고 하면 그것은 명분이 아니었죠. 결과적으로 총선의 공천권을 둘러싼 싸움밖에 더 되겠습니까? 빨리 정신 차려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분당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자꾸 나오기 전에 이재명 대표가 리더십이 훼손됐다고 하지만 빨리 이재명 대표께서 좀 추스리고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러한 것들이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도록 빨리 정리를 해야 한다. 그리고 총선을 앞두고 분당한다는 것은 서로 다 죽는 길을 양쪽 계파가 다 알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지금 이제 이번에 가결표를 던진 분들 중에 뭐 본인이 또 드러내신 분도 계세요.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는. 충청권 의원들도 일부 포함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충청권의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또 그리고 또 가결표를 던지신 분들의 어떻게 보면 공천이라든지 앞으로 또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해져요. 예. 공천이라고 하는 것은 저도 뭐 여러 번 공천을 받아봤습니다만 어떤 당 지도부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민주당의 경우에는 시스템을 거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공천에 관한 불안이나 이런 것들은 계파가 서로 비주류라고 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뭐 참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비명이든 친명이든 전부 다 민주당을 사랑하는 목소리들을 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왜 그것이 국민들로부터 계파 싸움과 공천 갈등으로 자꾸 그렇게 이해를 시키는 일들을 하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열심히 정말 사력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저렇게 중앙당이 싸우는 모습을 보면 저희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호남이든 서울이든 민주당이 강세가 있는 지역에서는 이렇게 강한 어떤 행보를 해도 되지만 강원도, 충청도, 영남 이렇게 민주당이 열세인 지역에서는 정말 살얼음판을 걷고 있듯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민주당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강한 지지 기반이 강한 곳에서 목소리를 내는 의원들이 당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양당이 다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 충청권은 지금 어쨌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단일 대오를 형성을 해서 그렇게 함께 힘을 모아나가는 결의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 이번 이제 가결 이 부분이 결코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제 그런 분의 논리는 그렇죠. 아까 참 이상민 의원님 말씀부터 하면 이상민 의원님이 지금 민주당 내에서 대표적으로 비명계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계신데 아마 여러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 체제가 유지되면 공천이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미 후덕하시잖아요. 또 5선이나 하셨기 때문에 공천은 뭐 크게 연연하지 않고 하실 말씀 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가 국민의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뭐 이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 이재명 대표가 구속이 되면 괜찮은 분이 나오셔서 비대위원장을 하고 그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민주당이 똘똘 뭉치면 이재명 대표 같은 리스크가 없어졌으니 오히려 국민의힘이 결과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냐. 이런 예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뭐 지나가 봐야 아는 것이고 일단 국민의힘은 뭐 김기현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쳐가지고 총선 대비를 뭐 하는 입장입니다. 네, 제가 마무리 발언 좀 듣겠는데요. 이번에 이제 국무총리 해임안 또 제1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동시에 국회에서 이제 가결이 됐는데 이런 사상 초유의 사태를 과연 우리 민심 또 충청 민심은 어떻게 보고 있을지 끝으로 짧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을 민주당이 발의하고 통과시킨 이유는 간단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 그동안의 1년 절반쯤 되는 것이 매우 잘못됐기 때문에 또 경제가 이렇게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데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으므로 그리고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그 문제들에 대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책임을 지고 이 문제를 국정 운영 방향을 쇄신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충정의 발로이지 이것이 어떤 정치적인 문제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되고 한덕수 총리의 해임 건의안만 가결이 된다면 이것은 방탄 프레임에 이어서 또 내로남불 프레임에 빠질 사안이었죠. 그러나 어쨌든 이렇게 됐는데 한덕수 총리의 체포동의안 해임 건의안에 대한 민주당의 발의와 통과는 매우 심각한 현재의 국정 상황에 대한 진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덕수 총리에 대한 그 해임 건의안은 왜 건의를 했는지 왜 표결을 했는지 지금도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이재명
그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정치 공세용, 물타기용으로 집어넣은 것에 불과합니다. 온 국민들이 가결은 됐습니다만 왜 가결이 됐는지, 심지어 가결된 사실 자체도 모르고 그런 투표를 했는지조차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것은 어떤 의결이 아니고 건의안 채택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기속하는 것이 아니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이대로 끝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흔히 정치는 생물이라고 합니다. 지금의 결과가 전혀 예측하지 못한 또 다른 결과를 낳기도 하고요. 지금 환호하는 분들이나 또는 분노하는 분들 모두 조금만 더 시야를 넓혀봤으면 좋겠습니다. 정치라는 돌이 어떻게 굴러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추석 연휴 보내시길 바라면서 오늘 뉴스 크리에이터 시선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